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의 안준모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데이터 기반 정책의 국내외 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 데이터 기반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사례를 살펴본 다음 데이터 기반 정부 추진을 위한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데이터 기반 정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을 하는 데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먼저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종합형이고요. 여기서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직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에 보지 못했던 통찰력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 개선형으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책 창출형으로서 고급 분석 결과로 예전에 불가능했던 새로운 정책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외 데이터 기반 정책 사례로서 영국의 데이터 종합형 사례인 ADR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DRN은 행정 데이터 연구 네트워크라는 뜻으로 2013년 영국 정부가 8가지 핵심 기술을 중 하나로 빅데이터를 선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013년 10월 ADRN이 설립되면서 각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수집한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제거한 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국 총리실 내무사무국은 각 부처가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개 펀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부처가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ADRN은 다음과 같은 5가지 기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 데이터 바이 디폴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과 질입니다. 통상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데이터의 양적인 측면, 즉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ADRN은 처음부터 양과 질 모두를 관리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usable by all,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Releasing Data for Improved Governance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더 좋은 거버넌스 구축 또는 데이터 공개에 대한 거버넌스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새로운 종류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ADRN을 통해서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서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각 부처가 개별 데이터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책적 통찰력을 얻는 것을 ADRN의 목표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ADRN을 활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서치 프로포절입니다. 먼저 ADRN이 제공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연구기관은 리서치 프로포절을 작성하게 되며 이 리서치 프로포절은 ADRN의 스크리닝을 받게 됩니다. 이 스크리닝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리서치 프로포절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관리에 대한 데이터 보호에 대한 기본 원칙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2번째 스크리닝 단계에서 리서치 프로포절이 억셉이 되게 되면 모든 사용자는 런던이나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보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보안 교육은 통상 6시간 정도의 오프라인 워크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앞으로 연구자가 사용하게 될 ADRN 데이터에 대한 활용 방법, 주의점, 보안 내용 등을 교육받고 보안 각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3단계까지 마치게 되면 네 번째로
본격적인 데이터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용자가 개인의 PC에서 지정된 IP, 지정된 장소에서 버추얼 터미널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로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니고 버추얼 터미널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모든 작업이 버추얼 터미널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개인은 결과물만 전송받는 식의 보안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다섯 번째 프로세스에서는 4단계에서 즉 버추얼 터미널에서 이루어진 연구 작업의 결과물이 다시 한번 스크리닝을 받게 되고요. 여기서 스크리닝을 받는 주안점은 혹시 연구 결과물에 개인이나 아니면 개별 기관이 식별될 만한 정보가 포함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게 연구 결과물을 전송해 주게 되고 논문이나 보고서 등 또는 정책 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로 배포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행정 개선형 사례입니다. 과거 보스턴 시정부와 옐프라고 하는 앱 회사가 함께 협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스턴 시는 이 레스토랑의 위생 검사에 대해서 좀 더 개선된 행정을 하고자 레스토랑 평가 앱 옐프와 협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스턴 시가 이 앱 개발 토너먼트를 개최를 했고요. 레스토랑 평가 앱 회사인 옐프가 빅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이 옐프라고 하는 회사는 레스토랑을 평가하는 앱을 만든 회사인데요. 이 옐프 앱에는 다양한 고객들의 레스토랑 평가 리뷰 데이터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옐프에서 제공한 고객 리뷰 데이터에서 위생과 관련된 단어들, 예를 들어서 하이진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포함된 리뷰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 여러 머신러닝 팀이 토너먼트 방식, 컴피티션 방식으로 좀 더 문제가 있는 위생 검사에서 문제가 될 만한 레스토랑을 머신러닝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더 잘 예측을 할 수 있는지를 보스턴 시 정부와 협업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옐프가 제공한 데이터를 통해서 토너먼트를 통해서 여러 참가팀이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분석하는 일종의 해커톤을 한 것인데요. 데이터 기반의 예측이 위생검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는지를 본 실험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의 보스턴 시정부는 보스턴 시 관할 구역에 있는 레스토랑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전수조사 또는 샘플링 조사 방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었지만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문제가 될 만한 식당을 미리 식별하고 이 문제가 될 만한 식당에 대해서 위생 검사를 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 창출형인데요. 여기서는 단순히 행정을 개선하거나 데이터를 연결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종류의 정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미있는 사례가 대만의 폴.is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대만의 폴.is는 인공지능 기반의 수기적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타다 사태처럼 대만도 우버 같은 공유 택시 도입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양립돼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대만의 폴.is는 이 우버 도입에 대한 SNS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분석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어떠한 조건일 때 동의를 하고 부동의를 하는지 또는 판단 유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머신러닝으로 분석하고 각 질문에 대한 유사성에 따라 그룹화하여 매핑함으로써 이 우버, 즉 공유택시 도입에 대한 어떠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 다수의 사람들이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 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한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만 이 같은 데이터 기반 정책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데이터 기반 정책 사례를 펼치고 있습니다. 응용 사례와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사람보다 잘하는 부분이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 처리, 즉 자연어 처리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수많은 이미지를 동시에 판독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비전 기술은 각각 챗봇과 영상 판독 기술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챗봇과 판독 기술 같은 복합적인 머신러닝 기법이 활용이 되는 것이 세 번째인 복합 자동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복합 자동화 단계가 더 고도화가 되게 되면 머신러닝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자동 추천에 기반한 매칭 알고리즘 정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보다 더 심화가 되면 예측적인 행정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발전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을 기반으로 복합 자동화, 매칭, 예측 단계로 점점 고도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챗봇 사례로서 법무부의 법의와 병무청 아라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무부의 법의는 1세대를 거쳐 현재 2세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의 1세대 시스템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임금, 해고 법률, 이 분야에 대한 판례형,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2세대에서는 제공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상속과 범죄 피해 예방에 대한 컨텐츠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이 챗봇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다양한 플랫폼이나 SNS 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이 제공하고 있는 아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가장 많은 병역검사, 동원훈련 같은 병무민원 39종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남부발전 등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에서는 범정부 챗봇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거의 모든 부처가 단순한 민원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는 챗봇 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영상 판독 시스템인데요. 관세청의 아이자 공항공사의 컴퓨터 비전 기반의 자동 판독 시스템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공항에 가보시면 짐을 저희가 붙이게 되고요. 짐을 붙이면 엑스레이 기계를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엑스레이 기계를 통과할 때 지금까지는 사람이 육안으로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을 하면서 위험한 어떤 물품들, 스프레이라든가 아니면 테러에 활용될 수 있는 칼이라든가 총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봤었고요. 특히 이제 관세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수화물에서 혹시 관세를 물어야 될 어떤 수화물이 있는지 또는 위험한 수화물이 있는지 불법적인 수화물이 있는지를 육안으로 기존에는 저희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작 같은 이런 컴퓨터 비전 기반의 자동 판독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위험 물품을 판독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엑스레이 해석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엑스레이 해석 시스템은 5년 전부터 의료 분야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가 높고요. 현재 품목별 정확도는 약 98%에 이르고 있고 3cm 이하의 소형 물품까지 판독이 가능한 수준에 올라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같은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비전 같은 복합적인 기술이 활용되는 복합적인 자동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사례가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과기정통부와 여성부가 협업한 인공지능 기반의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신고된 불법 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해서 기존의 42개 웹하드웨어 사이트에 등록된 검색어, 영생물을 통합적으로 24시간 분석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비전 기술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신고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고 있는지, 거래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스템으로 농진청이 서비스하고 있는 스마트 관계 시스템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 변화에 따라서 노지 작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노지 작물의 생체 반응 정보를 영상 기술로 진단하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관리함으로써 물을 언제 얼만큼 줘야 되는지, 온도를 어느 정도 높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같은 스마트 관계 시스템을 통해서 농업 용수가 약 28%, 물관리 노동력이 약 95% 감소한 그런 효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매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행정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이 추천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넷플릭스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계정 기반으로 접속해서 이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항상 본인이 선호하는 기존에 봤던 영상물 기반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또는 선호할 수 있는 영상물을 추천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같은 추천 서비스에 기반해서 매칭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미스매치 문제인데요. 이 같은 인공지능 기반의 추천 서비스를 잘 활용하게 되면 미스매치 문제를 잘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매칭 기반 서비스로는 약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부의 워크 AI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워크 AI는 구직자의 이력서, 기업의 채용 공고 등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해서 구인 구직자 매칭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유사한 서비스로 문체부의 스마트 헬프 데스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특히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라든가 여행에 대한 키워드, 예산, 동선 등을 입력하면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최적의 동선으로 여행할 수 있는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어떤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지 이런 관광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추천하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더 복잡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 같은 매칭 서비스가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예측입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행정을 해왔던 것은 기본적으로 피드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문제가 생긴 다음에 행정이나 정책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뒤늦게 이제 개발되는 시기인데요. 인공지능을 저희가 활용하게 되면 예측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정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신문고의 인공지능 활용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을 도입해서 민원에 대한 자동 분류율을 향상을 했고요. 트렌드 분석이나 다차원 분석 같은 분석 방식을 다양화하고 단순히 민원 데이터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뉴스나 포털, 검색어 또는 SNS 같은 외부 데이터와 연결해서 좀 더 폭넓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오늘의 민원 이슈 같은 개방 데이터를 확대를 하고 다양한 분석 방법의 분석 효율을 높인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을 미리 예측하고 정책을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의 약 10만 건의 데이터를 5개월간 수입해서 사회안전망, 경제, 방역 등에 대한 68개의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을 해서 소관기관에 통보해서 자율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게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어떠한 기본적인 행정기관의 규제라든가 아니면 고시나 훈령을 고쳐야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들은 문제가 좀 더 커진 다음에 과거에는 해결이 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 같은 예측적, 다시 말씀드려서 민원 예보 행위를 통해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민원에 기반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선제적 행정이 가능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연구 단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방식으로 다양하게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텔리전트 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로서 산재보험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연합뉴스 제목처럼 산재보험금 같은 경우는 사실 부정수급 이슈가 많아서 사업자들도 형사고발 당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는 약 10단계까지 하도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부정수급이 일어나는지를 굉장히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재보험에 대한 데이터를 각종 국세청 데이터나 여러 데이터와 연결을 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게 되면 어떠한 부정수급의 조짐이 있는지, 실제 부정수급이 일어나는지를 예측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이제 전문가 수기 검증보다 인공신경망,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같은 다양한 머신러닝 방법이 더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서 보시면 숫자가 작을수록 이 숫자가 나타내는 게 에러이기 때문에 숫자가 작을수록 더 좋은 예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 이제 머신러닝 기법 중에 랜덤 포레스트 기법이 가장 좋은 효율적인 예측 기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부정수급에 대한 어떤 검증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예측을 바탕으로 민첩한 정책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서 저희가 이제 정부가 예산안을 짜고 구조화를 할 때 가장 레퍼런스가 되는 게 이제 작년 예산이라든가 환경 변화 같은 게 있는데요. 최근 연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공신경망 외에 그 유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기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다양한 예산 배분 결정 요인을 우리가 데이터로 분석을 하게 되면 내년도, 후년도에 어떠한 형태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인 단계인지에 대한 어떤 후보 그룹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예산을 배분하는 절차가 어떤 감정적인 절차나 아니면 비과학적인 절차가 아니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떠한 이슈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어느 정도 레인지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데이터 기반 정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인공지능 기법 또는 머신러닝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어떠한 양질의 데이터가 수집되었고 그 양질의 데이터를 머신러닝이 얼만큼 잘 훈련을 하고 학습을 했느냐가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판단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 좋은 데이터를 모아서 잘 연결을 해서 우리가 잘 분석을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는 두 번째 데이터의 연결성, 확장성과 관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ADRN을 처음으로 소개드린 것처럼 ADRN의 가장 핵심은 데이터의 연결과 개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각 부처가 갖고 있는 개별 데이터만으로서는 저희가 분석하고 볼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데이터를 연결해서 그리고 확장해서 저희가 좀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을 때 좋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네이티브와 디지털 이미그런트의 싸움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많은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정책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세대 중에
MZ세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데이터나 아니면 첨단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된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또는 행정을 제공해야 되는 정부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행정이나 정책을 개발하거나 담당하고 있는 많은 부처의 공무원들이 사실은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고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이미그런트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교육과 다양한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실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사회적 수용성인데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지만 이 같은 데이터 기반 정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또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우려가 없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규제라든가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사회 갈등들도 함께 고려해 가면서 데이터 기반 정부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